충청도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예, 태풍 지나갔다고 해서 마음을 놓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언제 어떻게 또 기상이변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호님, 굿모닝 출석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치쇼. 김용민의 정치쇼한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정봉주의 정치쇼 앞에 보냈습니까? 예, 왜 정치쇼만 떨렁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지. 다시 시작한 겁니까? 지금 PD님이 밖에서 양복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원호님, 저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자, 박상훈님, 요즘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제가 문자를 자주 보낸다고 하는데 보낸 적 없습니다. 예. 그런가요? 매크로가 보냈을 겁니다. 네, 용민킹이 용민킹이 보냈어요. 네. 농담이고,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은 아침에 필수품이에요. 또 이수경의 러브 FM, 또 삶의 활력소고. 네. 어떻게 러브 FM 아닌 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출근하시면서부터 계속 러브 FM만 들으십니까? 마음은 언제나 청춘부터. 유영미 아나운서의. 네. 네네, 103.5만. 납땜을 했어요. 103.5만. 납땜을요? 네. 딴 데 못 듣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아침 6시 때에 방송되고 있고요. 7시 때 또 이수경의 러브 FM도 계속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의 정치쇼 10시 5분부터 또 애청해 주시고요. 예. 자,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돈돈 브리핑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초에 양승태 대법원이 이른바 이 박근혜 가면에 대해서 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그 처벌을 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졌던 당시만 해도 그 법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이 청와대와의 거래를 위해서 알아서 한 일인지 이게 좀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로는 박근혜 가면을 만들고 쓰고 다닌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일 목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지시자가 따로 있었다고요. 네,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박근혜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예. 이 박근혜 청와대가 그 대통령 가면을 썼네 안 썼네까지 지금 신경 쓰고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 법원에 일종의 하청을 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 옛 청와대 관계자와 그리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대법원의 박근혜 가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그 청와대에 보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 2015년 6월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이 그 온라인 등에서 판매는 되고 있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전혀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불경죄를 검토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를 비하할 목적으로 만든 가면이 팔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진 않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누군가가 이거 보고 이거 규제해가지고 이거 제재해서 각하한테 나의 충성심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오버 액션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이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렇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권력자들의 그 얼굴 가면은 굉장히 여러 다용도로 막 쓰이기도 하는데 이 반트럼프 시위 같은 데 가면은 거의 한 트럼프 얼굴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체 인형을 공원에 게시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해서 그런 가면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리게 해야지 권력이 나서서 특히 청와대가 당사자가 나서서
이거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라. 대법원에다가. 네네. 이렇게 하청을 내렸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행동을 했다.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좀 굉장히 부적절한 일로 보이고 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0908번 쓰시는 분, 제가 평소에 집에서 뉴스를 잘 못 봐서 일부러 운전하면서 챙겨 듣고 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과감한 스토리 흥미진진합니다. 1년 만에 문자 보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오셨군요. 네. 예. 뭔가 청취자 사연을 읽을 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하죠? 진심을 얘기하는데 왜 조마조마합니까? 진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여온 이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의 투기 지역은 총 11개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4개 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네. 이 투기 지역은 총 15개 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까지 합하면 16개 구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한 건으로 제한이 되고요. 이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들은 오늘부터 관련 제재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의 한도가 40%로 낮아지고요. 이 재건축 등에도 규제가 가해집니다. 예.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 대책도 확대했는데요. 이 수도권에 14개 이상의 이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공급량은 한 24만 2천 호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른 해법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지금 사실상 주택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그렇게 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 부족이다. 매물 부족 아닌가요? 매물 부족이요? 예. 어쨌든 근데 이 지난해 나왔던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거래량은 실제로 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아직 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직 그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런 공급 대책이 사실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이런 그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주로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 주택적으로 좀 약자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좀 공급이라도 잘 돼서 갈 데가 많으면은 좀 집값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택 보급률가 한 가구당 집 한 채만 갖는다면, 이미 다 국민들은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그런 비율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1.4%였는데 이번엔 45.7%로 도리어 떨어졌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이 공급 대책의 그 열매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투기를 막으려면은 이제 보유세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그 실거래가의 60에서 70%라면서요. 네네. 이러지 말고 좀 많이 올려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이 신문 사설에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이 집값 대책 따로 특효를 발휘할 그런 약이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대책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 겉도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이 생활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예산을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체육시설과 도서관, 이 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 밀착형 사업에 일단 이 8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5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3조 원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각 지자체의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 생활 SOC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SOC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라도 이 10분 정도 이내에 이 체육 시설에 닿을 수 있는 네, 이 전국 각지의 국민체육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통상 SOC 하면은 뭐 도로, 항만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그런 생활 SOC가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을 짓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있고요. 네. 뭐 지방의료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이 기능도 보강을 하고요.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 지역에는 뭐 도시 바람길 숲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조성을 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SOC 건설이 또 투기를 부른다.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무슨 도로, 항만 이런 거였다면은 4대강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철도 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SOC가 투자된다.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설에서 이 SOC를 악마화하더니 생활 SOC란 이름으로 또 SOC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SOC 투자를 과거 정권의 적폐처럼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 이런 얘기인데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야가 다르지 않나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그 SOC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바꿨다면은 이런 논란 자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다른 논란이 부거졌을 가능성이. 그런가요?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대진님 2달 전부터 청취하는 청취자입니다. 정상근 기자님과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시영님 서울 말고 지방 집값은 폭락이네요 라고 하셨고 네, 지방 집값은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영 님도 서울 말고 지방 집값이 폭락이라고 하셨는데 정진호 님도 수도 이전 보유세를 확대하는 거 이것이 답이다. 서울은 포화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이구 수도 이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요. 자 조혜경님 우리 집주인은 원룸 빌라, 아파트 포함해서 무려 24채나 있다고 하네요. 주택 독점업자. 예. 아이고, 그렇군요. 1995번 쓰시는 분, 주민번호당 한 채씩 나누면 금방 해결될 듯요. 모든 국민이 한 채씩. 가구가 아니라 국민이 한 채씩. 예. 두당 한 채. 두당 한 채. 1인 가구 시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한국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고령화에서 화자가 빠지고요. 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령화 돼 가는 게 아니라 고령이 됐군요. 됐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14%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속도인데요. 이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지난 2000년인데 그리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그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가 작년 것이니까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17년 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7년밖에 안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달하는 이 초고령 사회까지 앞으로 9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가면 이 100년 뒤쯤에는 그 인구가 2,600만 명 정도로 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국가 대계와 관련한 문제기도 하고 말이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세 자녀가 있는 집에만 부여하던 혜택을 두 자녀만 있어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래요. 저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해야 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주목해야 할 현상입니다. 자, 큰 고민을 또 안고 돈돈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2부에서는 아빠들의 왕수다가 있게 된